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몸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후 제 몸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막 작성했던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벽시계의 시침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대저택 안에는 규칙적인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저와 남편 강태준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자 우리의 계약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3년 1095일 저는 평범한 여자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LK그룹의 총수인 강태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저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본래의 이름 서연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고급 가죽 소파에 조용히 앉아 정성껏 차려진 식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새하얀 백합 한 다발이 우아하게 놓여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촛불 빛이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죠. 전부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집의 오랜 집사인 김 여사님께 직접 배운 것들이었죠. 어쩌면 이 모든 게 부질없고 우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출장,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 이 집은 그에게 잠시 쉬어가는 임시거처에 불과했고 저는 아마 그저 따라오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에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해 본 적 없는 이 결혼에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고하는 의미로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만큼은 그가 돌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양초는 반 이상 타들어가 촛농이 촛대 아래로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는 길게 한숨을 쉬며 어리석었던 제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 사람 같은 남자가 정략 결혼의 의미 없는 기념일을 기억할 리가 없으니까요. 제 감정, 저의 기다림은 그에게 그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성가신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막 첫 번째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려던 순간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서둘러 접시를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아내처럼 달려나가 그를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녀처럼 조용히 부엌에 있어야 할까요? 3년이 지나도록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크고 다부진 체격, 잘생겼지만 차가운 얼굴, 피곤함 때문인지 날카로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죠. 그는 반쯤 치워진 식탁을 아무런 감흥 없는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직 안 잤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사인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얀 종이 위에는 분명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심장을 누군가 꽉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침착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이건 이미 정해진 결말이라고 수백 번이나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상대로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강태준이라는 그의 이름과 함께 힘있고 단호한 필체의 서명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강남 신도시에 있는 빌라 한 채와 위자료를 지급하겠어. 지난 3년간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는 마치 사업 거래를 하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지만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필요 없어요. 계약대로만 하면 돼요. 당신은 우리 할머니를 도와줬고 저는 3년간 당신의 아내 역할을 했어요. 우린 서로 빚진 거 없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었습니다. 차가운 펜촉이 살갗에 닿았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떠나고 싶었고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 그의 서명 옆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제 필체는 약간 떨렸지만 마침내 서명을 마쳤습니다. 서연호, 강태준.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서명이 한 장의 종이 위에 나란히 놓이며 한 관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다 됐어요. 언제 집을 비우면 될까요? 태주는 서류를 집어들어 제 서명을 한번 훑어본 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복잡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만 가급적 내일 중으로 해줬으면 좋겠군.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의 등은 크고 외롭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방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거실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의 아내라는 꿈에서 이제 정말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위층으로 올라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제 온몸과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만이 계속해서 흘러 옷깃을 적셨습니다. 남은 정리를 마저 하기 위해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며 겹쳐 보이기 시작했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마 장을 보러 갔을 때 맞았던 비와 쌀쌀한 거실에서 저녁 내내 기다렸던 것, 그리고 방금 겪은 정신적 충격이 한꺼번에 저를 덮친 모양입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버텨보려 했지만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빙글빙글 도는 거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였습니다. 그리고 위층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을 잃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제 침실에 익숙하고 푹신한 침대의 감촉이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힘겹게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침대 머리맡에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현기증이 덮쳐와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고 따뜻한 손이 부드럽게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김 여사님도 다른 가사도우미도 아닌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소에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그의 짙은 눈썹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고 깊은 눈동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걱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을 본 그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그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방금 전 저에게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 남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다정하게 제 안부를 묻는 걸까요? 당신이 왜 여기에? 거실에서 쓰러졌어. 방금 의사가 와서 진찰했는데 감기 몸살에 과로가 겹쳐서 고열이 심하다고 하더군. 해열제는 주사했어. 그는 짧게 설명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이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들렸던 그 다급한 발소리가 그의 것이었을까요? 그가 저를 방으로 옮기고 의사를 불렀단 말인가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이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수건을 짜더니 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제게에서 냉철한 승부사로 알려진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가 돌보는 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의 익숙한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다니 이건 열 때문에 꾸는 환상일까요? 얼굴을 닦아준 후 그는 저를 일으켜 침대 머리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약 몇 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약 먹고 푹 자. 그럼 괜찮아질 거야. 저는 순순히 약을 받아 전부 삼켰습니다. 입안에 쓴 약 맛이 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약을 다 먹자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의 다정함이 그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봐 두려웠고 그런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누워있어. 그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로 단 4글자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요? 그의 시선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그가 제 이마의 땀으로 젖어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저는 감히 눈을 뜰 수 없었고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방구석의 안락의자에 앉아있다가 이따금씩 다가와 제 체온을 확인하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뒤척이면 그는 즉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이 말라 작게 신음하면 그는 곧바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고 다정한 보살핌은 지난 3년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과 혼란 속에서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기 전
마지막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밤은 제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중 유일하게 따뜻한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죠. 열은 내린 듯 했고 약간의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어젯밤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다정한 보살핌에 대한 기억이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방구석의 안락의자를 보았습니다.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허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일은 그저 열 때문에 꾼 아름다운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남자가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할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도 제대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어젯밤의 물대야와 수건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약 몇 알이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이 마치 아무도 밤새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음식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좀 더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평소의 거리감이 조금은 덜해 보였습니다. 제가 일어난 것을 본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더 누워있지 않고? 의사가 푹 쉬라고 했는데.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고 다시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을 보았습니다. 당신 아직 출근 안 했어요? 지금쯤이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그는 짧게 대답하며 방 안의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리 와서 아침 먹어. 죽 좀 끓였어.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부엌에 가서 저를 위해 아침을 만들었다니. 이건 그가 밤새 저를 간호한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테이블로 다가가 뜨끈하고 향긋한 소고기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요리도 할 줄 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김 여사님은 오늘 아침에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셨어. 씻기 전에 어서 먹어.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여전히 약간 명령조였지만 차갑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간이 딱 맞았고 부드러운 소고기와 파, 후추의 향이 어우러져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만 먹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의 파도를 감추기 위해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르며 이따금씩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자 그는 그릇을 치우고 돌아와 어제 앉았던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은 한 달만 미루자. 그의 말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어제 합의서에 사인했잖아요. 미국 파트너와의 합작 프로젝트가 곧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어. 이 시점에 그룹 회장의 이혼 소식은 회사 이미지와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야. 어떤 리스크도 만들고 싶지 않아.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매우 합리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또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이었죠. 방금 전 조금 따뜻해졌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어젯밤 그의 관심, 오늘 아침 식사, 그리고 이혼을 미루는 것까지 모든 것이 회사의 이익과 그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제 헛된 생각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부부야. 그냥 여기 머물러.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건 합의한 대로 진행될 거야. 알겠어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제 눈 속의 실망감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어섰습니다. 침실은 다시 본래의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저는 그의 아내 역할을 한 달 더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의 환상에 한 달 더 빠져 살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한 달 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오후에 약을 먹고 한숨 자고 나니 몸이 한결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방에만 누워있기도 지루해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낮 시간의 대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2층에 있는 태준의 서재를 지나가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두었죠.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발은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등 뒤 벽에 걸린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원목 액자에 담긴 유화였습니다. 그림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부겐빌레아 꽃이 만발한 발코니에 한 구석을 그리고 있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바로 제 졸업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가장 아꼈던 작품이었고 대학 시절의 모든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졸업 전시회가 끝난 후 익명의 구매자가 아주 높은 가격에 그 그림을 사갔습니다. 저는 항상 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했습니다. 무명 학생의 작품에 왜 그렇게 큰 돈을 썼을까 하고요. 그 사람이 바로 태준일 줄은,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그 그림을 소중하게 걸어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그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는 언제 이 그림을 산 걸까요? 우리 결혼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후였을까요? 수천 개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림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죠. 바로 그때 무언가를 감지한 듯 태준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고 문틈으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차갑고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 발걸음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저는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좁은 문틈 사이로 그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깊은 눈동자는 제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듯하여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와. 그는 명령하고는 다시 일하던 책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사적인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방은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주된 색상은 회색과 검은색으로 딱 그 사람 같았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사람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침향목 향이 감돌아 엄숙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 시선은 다시 한번 제 그림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림을 보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
그냥 물 마시러 가던 길이었어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둘러 변명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런가? 그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 무척 권위적으로 보였죠. 나는 네가 저 그림에 더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곡을 찔리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었습니다. 왜죠? 왜 제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는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샀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왜 당신이? 저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죠. 혹시 그가 전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이 결혼이 완전히 우연은 아니었던 걸까요? 그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선 경매에서 우연히 봤어. 이쪽 벽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을 뿐이야. 그의 대답은 방금 피어오른 제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잘 어울려서 그저 그뿐이었던 걸까요? 저의 모든 추측과 기대가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상을 품었던 제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이 그림은 아마 이 집에 있는 다른 비싼 장식품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제 그림을 마음에 들어해줘서 고맙네요. 저는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제가 몸을 돌려나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할머니를 돌보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우님, 지금 바로 요양원으로 와주세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호흡 곤란에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처치 중이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요? 어제 아침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어르신들 병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당장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특수치료제가 필요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그 약값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한 번 투여하는데 비용이 아주 비싸요. 대략 5억 원 정도. 5억. 그 액수는 거대한 산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제 막 개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 디자이너였고 아직 사업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혼자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태준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잠깐만. 단단한 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저는 흐느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눈물 닦아.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는 책상 위에 차 키를 집었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지.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죠.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두 손은
서로를 꽉 쥐고 있었죠. 태주는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지만 속도를 평소보다 훨씬 높였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깡마른 몸,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며 24시간 내에 약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온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팔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려야 할까요?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도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대체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태준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그 약, 어느 병원에 있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순간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곧 이혼할 사이였고 그에게는 저를 도와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그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저는 침묵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태주는 회사에 일이 있다며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밤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피로와 걱정 속에서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꼬대를 한다고 하죠. 아마 저는 그 혼미한 꿈 속에서 할머니의 병세와 5억 원이라는 돈, 그리고 제 무력함에 대해 중얼거렸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지쳐서 병상 옆에 엎드려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우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익명의 후원자께서 우리 측에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분이 할머니의 약값을 전액 지원해 주시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원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자선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직접 치료하기 위해 해외에서 최고 심장 전문의를 모셔오기로 이미 주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비행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00억 원, 해외 전문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원장님, 정말인가요? 그 후원자분은 대체 누구신가요? 신원을 밝히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연우님의 지극한 효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연우님. 저는 전화를 끊고도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대체 누가 저를 위해 이렇게 큰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설마 태준일까요? 하지만 그가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는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마 어젯밤 제 잠꼬대를 들었던 걸까요? 제가 이런저런 추측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키가 큰 남자의 그림자가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태준이 아니라 제게에서 태준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이자 대학 시절 저를 열렬히 따라다녔던 최민혁이었습니다. 연우야, 할머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어. 괜찮아? 민혁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혁 선배, 어떻게 여기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지. 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억 원, 작은 돈이 아니지. 힘든 일 있으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강태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군. 3년이나 부부로 지냈는데 네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코빼기도 안 보이다니. 너희 둘의 계약 결혼, 나도 다 알고 있어. 저는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혁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랑 손잡겠다고 약속만 해. 우리 함께 강태준에게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주자. 민혁의 말은 독처럼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일뿐만 아니라 저와 태준 사이에 가장 큰 비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이제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관심은 고맙지만 우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태준 씨의 관계는 우리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태준이 어떻게 되든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랬죠. 민혁의 눈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미소로 그것을 감췄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기억해. 언제든 네가 필요할 때 난 항상 여기 있을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민혁은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녁 7시 준비 좀 하고 있어. 파티에 데려갈 테니. 그는 제가 거절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파티요? 전 가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곁을 지켜야 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절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간호사들이 곁에 있어. 네가 있는다고 더 도움이 될 건 없어. 프레스티지 호텔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파티야. 아주 중요해.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이 모두 참석할 거야. 우리가 함께 나타나서 안정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이 일 때문에 이혼을 미루기로 합의했던 거 잊었나? 또 일이었습니다. 또 회사 이미지 때문이었죠. 그의 모든 행동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합의에 동의했고 제 역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알았어요. 저녁 7시 정각 고급 세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할머니를 잠시 부탁하고 태준이 사람을 시켜보내준 심플한 연푸른색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차에 오르자 태준은 이미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큰 키와 비범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프레스티지 호텔은 불빛 아래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즉시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LK 그룹의 젊고 신비로운 회장 강태준. 그는 대중 앞에 아내와 함께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는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팔을 둘러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얇은 드레스를 통해 느껴져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귀에 대고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기 잘해.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주는 사람들에게 저를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서연우입니다. 그가 사업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능숙하게 사모님들과 패션이나 예술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놀랍도록 잘 맞았습니다. 태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강총수님과 사모님도 여기 계셨군요. 정말 천생연분이십니다. 최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손에 들고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태주는 아무런 내색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태준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죠. 최 대표님, 칭찬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답니다. 듣자 하니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워낙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분명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은 그의 도발에 재치 있게 응수하면서 교묘하게 태준을 돋보이게 하고 경쟁자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민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고 그의 안색은 즉시 굳어졌지만 억지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모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정도 작은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준이 제 허리를 감싼 팔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의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최민혁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제 아내가 괜한 걱정을 했군요. 최 대표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신경전은 그렇게 끝났고 최민혁은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난 후 태주는 고개를 숙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웃음기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는데 태준의 예상치 못한 칭찬에 제 뺨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날 저녁 내내 그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이따금씩 저를 중요한 인물들에게 소개하며 적절한 선을 지키는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우리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파티는 꽤 늦게 끝났습니다. 호텔을 나섰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처마 위로 투둑투둑 떨어졌죠.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오고 있었지만 지붕이 없는 넓은 공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추위에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본 태주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고는 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뛰어. 그는 저를 꽉 껴안고 자신의 몸으로 비를 거의 다 막아주며 다가오는 차를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의 익숙한 남성적인 향기와 체온이 저를 감쌌습니다. 순간 저는 비가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연기 중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차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길면서도 짧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차 안에 자리를 잡자 우리 둘 다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맺힌 몇 방울의 물방울 때문에 평소의 엄격한 모습이 조금 누그러지고 왠지 모를 매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티슈를 뽑아 자신의 얼굴이 아닌 제 뺨과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죠. 좁은 차 안의 공기는 갑자기 숨막히고 묘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제 호흡은 가빠졌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의 얼굴이 제게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다가올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거의 닿으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멈칫했고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바로하고 고개를 돌려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라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름 모를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보는 척하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의 도망치듯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야 할머니께서 주신 진주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를 만져보니 한쪽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건 제게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방 안과 핸드백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병원에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을 때 빼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태준의 전화가 왔었죠. 설마 할머니 전화를 받으러 뛰쳐나갈 때 서재에 두고 온 걸까요? 그와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귀걸이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지난번처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없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까 서 있던 자리로 가서 귀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근처로 몸을 숙였을 때 실수로 책상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잡지 더미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잡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잡지들을 주워 올렸습니다. 표지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잡지였고 그중 한 권의 표지는 제 작은 회사가 막 완공한 프로젝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른 잡지들도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잡지에 지난 3년간의 저와 제 일에 관련된 기사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왜 이런 것들을 모아둔 걸까요? 제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구석에 굳게 잠긴 원목 캐비닛에서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한 충동에 이끌려 제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 상자 안에 작은 열쇠 꾸러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시험 삼아 꽂아보니 캐비칫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서류가 아니라 수십 권의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제가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모습이, 또 다른 장에는 제가 요양원에서 할머니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장의 몰래 찍은 사진들이 지난 3년간 제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도련님께서는 사모님을 무척 아끼십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앨범을 덮었습니다.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신 걸까요? 김 여사님은 차 쟁반을 들고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쟁반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도련님께서 사람을 시켜 찍으신 겁니다. 곁에 자주 있어주지 못하니 매일 사모님께서 잘 지내시는지, 즐겁게 지내시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 여사님은
제 졸업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에 도련님께서는 학교 자선 경매에서 아주 큰 돈을 주고 저 그림을 사셨어요. 그림 속 여인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지었던 미소가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눈부셨다고 말씀하셨죠. 김 여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차가운 남자, 그 무심했던 남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저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방울이 떨어져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알게 된 사실들로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김 여사님의 말, 사진들, 그리고 그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매우 복잡한 심경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준과 마주했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었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차가웠고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해외에서 온 전문가의 보살핌 덕분에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LK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작은 디자인 회사가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고급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LK 측에서 직접 책임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경력에 있어서는 큰 기회였지만 그의 직속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작은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첫 회의는 LK그룹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와 제 팀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각기 다른 스타일의 3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우리의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태주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날카로운 눈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저를 돌봐주거나 차 안에서 키스할 뻔했던 남자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단호하고 엄격한 총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자 그는 즉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안전해. 돌파구가 없어. 이런 디자인은 어느 리조트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기각.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더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2번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 몇 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현지 문화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시공 비용도 예산을 초과할 게 뻔해. 기각.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3번째 시안에 이르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구현 방식이 미숙해. 공간 구성이 비합리적이고 기능성도 최적화되지 않았어. 역시 기각. 저와 우리 팀의 피땀이 담긴 3가지 시안 모두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제 팀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죠.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총수님, 방금 하신 평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3번째 시안은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기반으로 철저히 연구되었으며 동시에 국제적인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회의실에서는 불꽃 튀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지식과 열정을 다해 디자인을 변호했습니다. 그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로 반박했죠. 우리는
로비 배치 방식부터 난간 자재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회의실의 직원들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곧 감탄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냉철한 회장에게 감히 맞서 토론하는 파트너를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태준의 눈빛에서는 분노가 아닌 흥미와 존중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억누르지 않고 전문적인 논리로 저를 대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진 토론은 우리 둘 다 지쳤을 때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3일 주지.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3번째 시안을 보완해 완벽한 디자인을 보고 싶으니까. 여전히 속상했지만 저는 그가 제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대립은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재능에 대한 감탄과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 후 3일 동안 저와 우리 팀은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거의 회사에서 먹고 잤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최종 도면을 태준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그는 말없이 아주 꼼꼼하게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좋아, 이 시안대로 진행해. 그의 인정을 받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선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를 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일주일간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대저택은 다시 텅 비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터라 수진이는 제가 꼭 파티에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죠. 생일 파티는 꽤 활기찬 분위기의 바에서 열렸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 저는 잠시 시름을 잊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소식 들었어. 내 남편 강태준의 첫사랑이라는 그 김 회장 댁따님 김지수 말이야. 곧 귀국한대.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첫사랑이라니. 저는 그와 3년을 알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었어? 진짜라니까. 내 친구가 예전에 강태준이랑 같이 유학했었는데 2사람이 소꿉친구였고 엄청 사이가 깊었대. 만약 그때 그 여자네 집안 사정 때문에 갑자기 해외로 이민 가지 않았으면 지금 LK그룹 안주인은 그 여자였을 거래.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수.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군요. 참 예쁜 이름입니다. 얘들아, 그만해. 지금 2사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수진이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익숙하지만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친구들 말이 맞아. 서연우, 당신은 그냥 대체품일 뿐이야. 최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등 뒤에 서서 조롱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민혁이 비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어깨를 지나 등에서 멈췄습니다. 강태준이 3년 내내 당신을 찾았지. 왜인지 몰랐나?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 등에 있는 흉터가 그 김지수라는 여자의 흉터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있는 흉터.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꽤 선명했죠. 설마 그 흉터 때문이었을까요? 몰래 찍힌 사진들, 조용한 관심.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니. 김지수,
그 여자도 똑같은 흉터가 있거든. 민혁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선택하고 결혼한 건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동안 당신이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었기 때문이야. 이제 그녀가 돌아왔는데 당신 자리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민혁이 뱉어낸 잔인한 진실은 벼락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마음속에 피어났던 기쁨과 희망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저 그림자, 대체품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3년간 홀로 키워온 짝사랑은 그의 눈에는 한낱 웃음거리만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수진이의 생일 파티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귀에는 오직 민혁의 비웃음과 주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넉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제 얼굴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품. 그 두 단어가 머릿속을 파고들며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차가운 저택으로 돌아오니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망설임 없이 캐리어를 꺼내 제 모든 물건을 무자비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환상을 심어주고는 무참히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출장이라고 했는데 겨우 4일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옆에 캐리어를 보더니 날카로운 눈썹을 즉시 찌푸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우린 곧 이혼할 거잖아요. 그가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가라고.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의 큰 몸이 갑자기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캐리어를 옆으로 던지고 그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이 순간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침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간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그곳에 약하고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해열제를 찾고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사라진 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 때문에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지만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속눈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나를 혼자 두지마. 그는 고통스럽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5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차 안에 갇혔던 자신, 그리고 한 소녀, 그 애가 날 구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 그의 등에는 흉터가 있었어. 너처럼. 그는 뜨거운 숨을 제 손에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핀, 푸른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어. 난 15년 동안 그 애를 찾아다녔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하굣길에 저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운전대를 잃은 차가 나무를 들이받았죠. 저는 차 안에 갇혀 피를 흘리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돌로 유리창을 깨고 차가 불타기 직전에 그 소년을 끌어냈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할머니가 막 사주신 푸른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등도 유리 조각에 긁혀 지금까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소년이 바로 당신이었을까요? 태주는 헛소리 중에도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겨 제 목에 얼굴을 묻고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널 찾았어. 이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말, 그의 약한 모습, 그리고 방금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이 제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망도 고통도 모두 사라지고 3년간 억눌러왔던 사랑과 극도의 감동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저를 지수와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알아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열과 흐릿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의 따뜻한 품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잘생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열은 내린 듯 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순간 달콤한 행복감이 마음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살며시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속눈썹이 살짝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기운이 서려 있다가 이내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마침내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밀쳐내고 벌떡 일어나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행복감에 젖어 있던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어젯밤의 일은 그저 열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을까요? 그는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그가 진정으로 함께 있고 싶었던 지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그의 차가움은 어떤 독설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욕실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저를 피했습니다. 넓은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젯밤 달콤함에 빠져 있던 저는 오늘 잔인한 현실의 따귀를 맞은 꼴이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가사도우미가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도련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저는 놀라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위에 푸른 비 모양의 머리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머리핀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카드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그의 힘 있는 필체로 단 4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물건은 제자리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가 제가 옛날에 그 소녀라는 것을 기억해낸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를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는 여전히 제가 지수의 대체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 머리핀은 원래 그녀에게 주려던 것인데 이제 똑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뿐일까요? 그는 제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까요? 수천 개의 풀리지 않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더욱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태주는 집에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피했고 저는 저만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머리핀은 상자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인 동시에 제가 그저 대체품일지도 모른다는 쓰라린 진실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이 매 시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회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시까지 그룹 본산에 사무실로 와 할 말이 있어.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제게 더 물어볼 기회도 주지 않았죠.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그가 저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은 걸까요? 그날 밤에 대해서, 옛날의 그 소녀에 대해서,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한 줄기 희망이 다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그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LK그룹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최고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원목문 앞에 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던 순간 살짝 닫혀있던 문이 조금 더 열리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 아마도 비서실장인 듯 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확인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해봐.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우 씨의 등에 흉터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위치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 흉터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며 시기 역시 15년 전 회장님의 사고와 일치합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가 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 태준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더 확실해졌군. 계속 주시해. 김지수 씨가 귀국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확인해야 해. 이 일에 어떤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 그의 마지막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김지수가 귀국하기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해. 그랬던 거군요. 최민혁이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제 흉터를 조사한 것은 저를 알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자격 있는 대체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돌아올 원본과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그 뜨거웠던 밤, 그가 헛소리 중에 했던 말들, 물건은 제자리로라던 머리핀, 모든 것이 그저 애처로운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의 꿈속의 여인과 착각했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차갑게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실망이 극에 달해 모든 희망과 사랑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감정에 대해 환상을 품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들고 있던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의 3년간의 사랑, 저의 기다림은 결국 제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진실만을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가 주었던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한 달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혼해요.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꺼서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저택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태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의 모든 전화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죠. 저와 그의 변호사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객과의 회의를 막 마쳤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우 씨.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당신과 태준 오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귀국한 걸까요?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왜 그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패자인 제게 동정심을 베풀기 위해서일까요?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결국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대체했던 그 원본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골목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를 잡았죠. 몇 분 후 아름다운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에 가냘픈 몸매를 가졌고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청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바로 지수였습니다.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미모를 가졌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찾은 이유가 뭐죠? 저는 차가움을 숨기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우 씨, 저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15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 교통사고에서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준 오빠를 구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고를 낸 사람도 바로 저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몰래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너무 무서웠죠. 저는 근처 덤불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한 소녀가 바로 당신이 용감하게 유리창을 깨고 태준 오빠를 끌어내는 것을 봤어요. 당신이 나비 모양 머리핀을 떨어뜨리는 것도 등에 상처를 입는 것도 다 봤어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죄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어요. 태준 오빠가 병원에서 깨어나 누가 자신을 구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순간의 나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의 은인인 척했어요. 지수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 거짓말이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태준 오빠는 저에게 아주 잘해줬지만 저를 사랑한 적은 없어요. 그는 저를 그저 여동생,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으로만 여겼죠. 그는 항상 당신을, 옛날의 그 소녀를 찾아다녔어요. 그가 당신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만 했어요. 서연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신분을 훔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당신이 많은 오해와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죠. 진실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구도 누구의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15년 동안 찾아다닌 사람은 지수가 아니었고 다른 어떤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이었고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수의 고백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모든 오해와 고통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또 다른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태준은 저를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옛날에 그 소녀를 찾은 것이지 지금의 나를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차갑게 대하고 저를 조사한 것도 모두 과거의 그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사랑, 제 자신은 여전히 그의 눈에 진정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세차게 울렸습니다. 요양원 번호였습니다. 또다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우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할머니께서 또 위독하세요.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상태가 아주 안 좋으세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바로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에 대한, 지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와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만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와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왜 하늘은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걸까요? 왜 제가 막 한 줄기 빛을 찾았을 때 무참히 그것을 꺼버리시는 걸까요? 꽉 막힌 도로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백한 얼굴과 감긴 눈의 할머니를 잠시 볼 수 있었을 뿐 응급실 문이 제 눈앞에서 쾅 닫히며 두세 개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다시 한번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흰 가운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매우 낯익은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할머니를 치료했던 해외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왜 여기에 서둘러 최고의 수술실을 준비해 환자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 전문가는 매우 긴급한 표정으로 영어로 명령했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키 큰 남자의 모습이 제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헬쑥했으며 입고 있는 정장은 마치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출장 중 아니었던가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물어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굳건하게 제 불안을 잠재워주는 안정제 같았습니다. 일본 회의는 취소했어. 소식 듣자마자 전용기 타고 바로 돌아왔어. 최고의 의료진도 준비됐어.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한 걸까요? 아니면 그의 은인을 위해서일까요? 아픔과 서러움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걱정은 숨길 수 없었죠. 지수 씨를 만났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이 15년 동안 저를 찾았다는 거 맞죠? 하지만 당신이 찾은 건 옛날의 그 소녀, 기억 속의 은인이자 그림자였어요. 지금의 제가 아니고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관심, 그 모든 건 그 그림자를 향한 거였어요. 저는 진정으로 제 것이 아닌 감정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대로 이혼할 거예요. 할머니의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태주는 대기 의자에 마주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전문가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잘 쉬시고 회복하시면 점차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약 태준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몰랐습니다. 그도 일어나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죠.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힘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좋아요. 할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연우야, 옛날 우리 집에 가서 내 방 침대 밑에 있는 나무 상자 좀 찾아봐. 그 안에 있는 내 낡은 일기장 좀 가져다 주렴. 일기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바빠서 그만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일기장은 아마 10수년 전의 것일 겁니다. 그건 왜요? 가져와 보면 알게 될 게다. 할머니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살던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의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저는 나무 상자를 찾았고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색이 바랜 짙은 갈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고 누렇게 변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제 어릴 적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제가 10살이었던 때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까지 번진 급하게 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너무 무서웠다. 하굣길에 차가 나무에 부딪히는 걸 봤다. 차 안에 어떤 오빠가 갇혀 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나는 돌로 유리창을 깨서 오빠를 끌어냈다. 그 오빠는 정말 잘생겼는데 그때는 너무 불쌍해 보였다. 오빠를 끌어내자마자 차에 불이 붙었다.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갔다.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다. 할머니가 새로 사주신 푸른 나비, 모양 머리핀을 잃어버렸다. 등도 찢어져서 너무 아팠다. 하지만 내가 한 사람을 구했다. 내가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그 오빠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소년, 머리핀,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태준이 찾던 그 소녀는 바로 저였습니다. 어떤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손에 들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읽은 후 제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태준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닥쳐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TV에서 나오는 아침 경제 뉴스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면에는 최민혁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지수도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어색하고 곤란해 보였죠. 화면 아래에는 LK그룹 신뢰 위기 직면이라는 큰 자막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민혁 대표, 경쟁사 강태준 총수의 사생활 문제로 업무 태만 비판, 주주 이익 침해 주장. 기자회견에서 민혁은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근 LK그룹의 강태준 회장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파트너와의 중요한 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하여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단지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강 회장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김지수 씨의 지지를 받아 저는 LK그룹 이사회가 강 회장의 리더십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최민혁은 태준이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급히 귀국한 일을 이용하여 그것을 연애 스캔들로 왜곡해 그와 LK그룹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까지 끌어들여 그녀를 이사회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삼아 태준이 회사와 저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일석이조의 아주 악랄한 음모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죠. 그가 혼자 이 일에 맞서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의 비서였습니다. 서연우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사모님께서 아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30분 후 비서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룹 본사가 아닌 교회의 보안이 삼엄한 한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태준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읽어봐.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그의 진료기록 사본이었습니다. 구조자 정보란에는 김지수라는 이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조사관의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정됨.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구조자는 10세가량의 신원, 미상 여아임. 이 서류는 지수의 말이 사실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뒤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부모님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강씨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다가와 깊은 슬픔이 깃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야, 내 아버지, 본명은 강태민이야. 내 작은아버지셨어. 저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요. 그럼 저와 당신은? 제 생각을 읽은 듯 그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양자셨어. 어릴 때 데려와 키우셨지. 태민 작은아버지만이 할아버지의 친아들이셨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더 끔찍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강씨 가문에는 희귀한 혈액 관련 유전병이 있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50세를 넘기지 못해.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모두 뛰어난 유전학 연구원이셨어. 평생 이 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애쓰셨고 마침내 그 열쇠가 딸인 너에게만 있는 특별한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지. 저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해 연구가 거의 완성될 무렵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 내 부모님은 실험실 화재로 돌아가셨고 모든 연구 자료가 사라졌지. 그리고 너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다른 신분으로 도시를 떠나 살게 된 거야. 태준의 눈에 증오의 불꽃이 스쳤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이었지.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내 할아버지 강철웅 회장이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 부모님이 살해당했고 주범이 강씨 가문의 수장이라니. 그는 그 연구 결과를 독차지하고 너를 가문 전체의 치료제로 만들고 싶어 했어. 내가 15년 동안 너를 찾은 건 처음에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지만 이 비밀들을 점차 알게 된 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됐어. 그보다 먼저 너를 찾아야만 했지. 이 계약 결혼도 널 곁에 두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차가움, 그의 거리감, 모든 것이 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태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님 병실 쪽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준의 안색이 즉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움직였군.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가야 해.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무리가 할머니 병실 문 앞을 막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마주선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바로 강철웅 회장이었습니다. 모두 비켜라.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감히 나를 막아. 회장님, 총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호팀장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온 것을 본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매가 먹이를 보듯 저를 훑었습니다. 태준아, 마침 잘 왔다. 어서 이놈들 비키라고 해라. 이 아이와 할 얘기가 있다. 태준은 제 앞을 막아서며 할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해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강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해치다니. 이 아이는 우리 가문 전체의 희망이다. 그저 제자리로 데려가려는 것뿐이다. 너는 강씨 가문의 사람으로서 감히 계집애 하나 때문에 가문 전체에 맞서겠다는 거냐?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누구든 제 아내를 건드리려면 제 시체를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몸이 아직 약하신 할머니께서 간호사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비단 상자가 들려 있었죠. 강 회장, 오랜만이구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품이 넘쳤습니다. 이 물건 아직 기억하시오?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용, 모양의 옥패가 있었습니다. 옥패를 본 강 회장의 안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가문의 신물을? 태민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제게 주었소.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탐욕 때문에 자기 딸을 해치려 한다면 이것을 이용해 가문에 아직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지. 강 회장, 당신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소. 바로 그때 복도양 끝에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가문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할머니 뒤에 서서 실망 가득한 눈으로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고 몸을 돌려 떠나며 위협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병원에서의 대치 후 상황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태주는 저와 할머니의 경호를 강화했고 거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할아버지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최민혁이 갑자기 태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빨리 할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태주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에 꼼짝 말고 있어. 어디도 가지 마. 경비는 철저하게 배치해뒀으니까 떠나기 전 그는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태준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서둘러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면을 쓴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담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태준의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저와 제가 아직 보관하고 있던 부모님의 연구 자료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태준이 미리 알려준 비밀의 방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빌라의 침입자가 이건 함정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끔찍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연우야,
괜찮아? 거기 숨어 있어. 내가 바로 갈게. 그의 다급한 목소리를 끝으로 신호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타는 듯한 초조함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발소리와 파괴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비밀의 방문을 거의 발견하려던 순간 밖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태준의 병력이 제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구출되었지만 태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의 차는 전복되었고 혼란 속에서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준은 팔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다음 날 LK그룹은 최민혁이 일으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상황을 역전시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당신 혼자 그들과 맞서게 둘 수 없어요. 태주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다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K그룹의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의 모든 이사회 멤버와 주요 주주들이 참석했죠. 강 회장은 명예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승리에 찬 표정의 최민혁이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최민혁이 일어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몇 인물들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준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는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띄웠습니다. 강 회장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과 불법 계약서부터 최민혁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인정하는 영상까지 마지막으로 15년 전 사고의 모든 진실을 밝히는 지수의 녹음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강 회장과 최민혁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두 거짓이다. 강 회장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감히 내 하라비를 모함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강 회장의 부하로 보이는 한 남자가 갑자기 품에서 총을 꺼내 저를 향해 겨눴습니다. 모두 꼼짝 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이성을 잃은 듯했고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제 쪽으로 달려와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당, 귀를 찢는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하는 혼란 속에서 도망치려던 한 나이든 주주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뛰쳐나가 그 주주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총알은 그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태준 씨,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죠. 다행히 총알은 급소를 빗나갔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 끝에 태주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충격과 범죄 사실이 드러난 여파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민혁과 다른 적대 세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LK그룹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들의 지휘 아래 재편되었습니다. 한 달 후 태주는 퇴원했습니다. 그는 옛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를 바닷가의 예쁜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사둔 곳이라고 말했죠. 그날 오후 눈부신 노을 아래에서 그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 나비, 모양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반지가 있었습니다. 연우야, 지난 3년간 네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평생 너에게 갚아나갈 기회를. 나와 결혼해 줄래?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주는 걱정스럽게 따라왔죠. 제 창백한 얼굴을 본 그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그의 눈에 끝없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께서 임신하셨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1년 후. 태양아, 동생 조심해서 안아줘야지. 하늘아, 오빠 장난감 뺏으면 안 돼. 햇살 가득한 작은 정원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냉철했던 회장 강태주는 이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작은 딸을 달래고 있었고 저는 활발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오해 그리고 음모를 이겨내고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은 강인한 새싹과 같았습니다.